결혼 3년 차. 나는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현금 인출기였다. 내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9급 공무원 남편, 교회 권사님들 모임에서 사모님 행세하기 바쁜 시어머니, 그리고 허구한 날 강남구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시누이까지 모두 내가 먹여 살렸다. 그들은 내 명의로 된 5장의 가족카드를 물쓰듯이 긁어대면서도 명절 제사상 앞에서는 나를 뼈대 없는 집안의 외부인 취급하며 비싼 한우 세트와 예단이 부족하다며 타박하기 일쑤였다.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그가 강남구의 다른 여자의 전셋집을 얻어주기 위해 내 이름으로 받은 억대의 대출 기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좋아, 내 돈을 빨아먹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제 숙주를 잃은 기생충들이 이 험난한 서울 바닥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히는지 똑똑히 체험하게 해주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고춧가루 좀 아껴 발라라. 요즘 물가가 10년 전 그대로인 줄 알아? 억대 연봉 받는다는 대기업 기획총괄 이사라는 년이 샘방이 일이 어두워서야 쯧쯧. 돈이 줄줄 새는구만. 거칠고 두꺼운 빨간 고무장갑 끝자락이 손목을 옥죄었다. 얼음장 같은 냉수에 까나리 액젓에 역겨운 비린내가 섞여 장갑 틈새를 타고 진물은 내 손톱 거스러미 사이로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기계처럼 시뻘건 김칫솔을 한 움큼 쥐어 소금물에 푹 절여진 배추 잎사귀 사이사이에 치덕치덕 발랐다. 이게 벌써 237포기째였다. 마포구에 위치한 이 낡은 구축 아파트 주방에서는 렌지 후드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굉음을 냈고 천장의 누런 형광등은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그 기괴한 불빛이 불만으로 깊게 패인 시어머니의 뺨 위로 어른거렸다. 시어머니는 물때가 낀 플라스틱 매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마늘을 까며 나를 향해 노골적으로 눈을 흘겼다. 허리는 녹슨 쇠꼬챙이로 무자비하게 찔린 것처럼 끊어질 듯 아팠고 그 뻐근함은 척추를 타고 뒤통수까지 뻗쳐올랐다. 불과 13시간 전만 해도 나는 몸에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입고 광화문 본사의 원형 회의실에 서 있었다. 수십 명의 임원진을 앞에 두고 유창한 영어로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던 나였다. 그때 내 손은 레이저 포인터를 쥐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은 살을 에이는 얼음물과 고춧가루 범벅 속에 처박혀 사먹는 김치를 어떻게 내 귀한 아들 입에 넣냐는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타령 때문에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데 안 들려? 꿀 먹은 벙어리야. 시어머니가 잘못 간 마늘 알맹이를 스테인리스 양푼에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여자가 돈만 잘 벌면 뭐해? 대를 이을 아들내미 하나 못 낳아서 우리 박씨 집안씨를 말릴 작정이냐? 우리 도진이같이 성질 빼기 고운 애니까 널 꺼두고 살지. 다른 집 같았으면 진작에 소박 맞고 쫓겨났어. 어딜 허구한 날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잘난 척이야.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맴돌았다. 배추를 움켜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고 손가락 관절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핏기가 가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얇은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방에서는 남편 박도진의 코 고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구청에서 구구말단 공무원으로 일하며 내 월급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아오는 그 남자는 내가 내 돈 주고 산 수백만 원짜리 수입 고급 매트리스 위에 대자로 뻗어속 편하게 자빠져 자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새벽 2시에 주방에서 나를 향해 밑도 끝도 없는 정신적 난도질을 가하고 있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반박이라도 한마디 하는 순간 내일 아침이 밝기 무섭게 시누이 박은정이 가족 단톡방에 장문의 카톡을 올려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다며 나를 저격할 것이고 시아버지는 아침 밥상머리에서 얼굴을 붉히며 숟가락을 집어 던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참는 것, 그것이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내가 배워야 했던 유일한 필수 과목이었다. 또 다른 필수 과목이 있다면 바로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었다. 석 달 전 거실 소파에 앉아 뻔뻔하게 손을 내밀던 도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장남으로서 집안의 경제권을 쥐어야만 남자의 자존심이 선다며 당당하게 요구했었다. 내가 세금 문제를 핑계로 월급 통장을 넘기는 것을 거절하자
그는 곧바로 안면을 싹 바꾸더니 그 역겨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끈질기게 매달렸고 결국 한도가 넉넉한 가족 신용카드 5장을 뜯어갔다. 싱크대 구석에 올려둔 내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번쩍이며 켜졌다. 그 눈부신 불빛 사이로 카드 결제 내역 알림이 떠올랐다. 소리 하나 없었지만 마치 내 뺨을 후려치는 날카로운 따귀 같았다. 신우이 박은정의 가족카드 결제 알림이었다. 무려 1200만 원 장소는 청담동의 한 최고급 명품 편집숍이었다. 화면이 미처 꺼지기도 전에 두 번째 알림이 연달아 떴다. 200만 원 서울 근교의 고급 골프 클럽. 시아버지의 카드였다. 이어서 세 번째 알림, 300만 원 어느 대형 교회의 헌금 계좌였다. 시어머니가 또 교회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느라 내 피 같은 돈을 체면치레에 쏟아부은 것이다. 액정 위로 떠오른 그 차갑고 무자비한 숫자들의 행렬을 보며 나는 갑자기 숨을 쉬기가 버거워졌다. 주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메말라버린 것 같았고 마늘과 고춧가루의 매운내가 숨막히는 그물이 되어 내 목통을 옥죄어 왔다. 뭘 넋을 놓고 쳐다봐. 퍼뜩 일 안 해? 내 이 늙은 뼈다귀가 해 뜰 때까지 너랑 여기서 밤을 새워야겠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다시 내 고막을 찔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지막 남은 양념을 배추에 골고루 치덕치덕 바른 뒤 김치통에 쳐넣었다. 핏빛 양념이 잔뜩 묻은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싱크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수돗물이 붉게 달아오른 두 손을 씻어내리자 찌르듯 아프던 감각이 점차 서늘한 마비로 바뀌었다. 어머님, 손만 좀 씻고 바로 할게요.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물기를 닦아내려던 찰나 스마트폰이 한 번 더 징 하고 울렸다. 이번에는 은행 결제 알림이 아니었다. 발신자 번호조차 뜨지 않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였다. 스마트폰을 집어든 내 엄지손가락이 액정 위에서 멈칫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심계항진이 일었다.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늘 하나가 척추를 타고 서서히 기어 올라오는 듯한 불길한 직감이 들었다. 나는 화면을 밀어 그 메시지를 열었다. 글자는 단 한 줄도 없었다. 오직 사진 한 장뿐이었다. 누군가 CCTV 화면을 몰래 찍은 듯 화질이 꽤 뭉개져 있었지만 나는 그 뒷모습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박도진이었다. 지난달 내가 큰맘 먹고 사준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빼입은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애틋한 손길로 젊은 여자를 부축하고 있었다. 여자의 배는 이미 제법 불룩하게 솟아있었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보이는 안내판에는 강남구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유명 산부인과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미처 꽉 잠그지 못한 수도꼭지에서 얼음물 한 방울이 스테인리스 볼 위로 떨어지며 텅 빈 공간에 뚝 하는 소리를 울렸다. 내 동공이 순식간에 수축했고 시선은 액정 속 젊은 여자의 여벌굴에 징그럽게 달라붙었다. 앳되고 뽀얗고 넘치는 애정을 받아 응석을 부리는 듯한 표정. 그리고 나의 남편, 장남의 자존심 운운하며 내게 카드를 뜯어내고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온갖 막말을 퍼부을 때면 언제나 쥐죽은 듯 자는 척하던 그 쪼잔한 새끼가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태도로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여자가 돈만 잘 벌면 뭐해? 대를 이을 아들내미 하나 못 낳아서 시어머니의 지긋지긋한 악다구니가 주방을 맴돌았다. 아, 그런 거였구나. 순간 위장이 거칠게 요동치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나는 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불행한 여주인공처럼 비명을 지르지도 당장 안방으로 쳐들어가 침대에서 골아떨어진 그 자식의 머리채를 끌고 나와 추궁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굳어선 채 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다 마침내 극도의 분노로 기괴하게 일그러진 내 얼굴을 비춰낼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몸을 돌려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벌컥 열고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냈다. 뚜껑을 거칠게 비틀어 열고는 고개를 젖혀 뼛속까지 시린 물을 식도로 벌컥벌컥 들이부었다. 얼음물이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자 마치 한겨울의 눈보라가 휘몰아치듯 내 안의 모든 광기와 절망을 순식간에 꽁꽁 얼려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이성뿐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 서재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마루바닥 위로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그렸다. 본체의 쿨링팬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우스를 쥔 손은 어젯밤 김장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인터넷 창을 열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다. 결혼 전 내 돈으로 온전히 매매했지만 도진이 하도 징징대고 들러붙는 바람에 마지못해 공동명의로 올려준 우리 부부의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다. 화면이 로딩되는 짧은 순간 동안 내 귓가에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려왔다.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일은 단순한 바람기가 끝이 아닐 거라고. 구청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말단 공무원 주제에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젊은 년을 스폰하고 강남 한복판의 VIP 산부인과를 데리고 다닌단 말인가? 로딩바가 끝에 다다랐다.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전자문서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내 시선은 건조한 법률 용어들을 빠르게 훑어내리다 시뻘건 글씨로 찍힌 그 단어에 콱 박혀버렸다.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자 모 저축은행. 채권 최고액 8억 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눈을 떴다. 숫자는 환상이 아니었다. 무려 8억 원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것 같았다. 이 아파트는 내 20대의 청춘과 밤을 새워가며 피를 토하듯 일했던 수많은 야근의 밤과 안구건조증으로 렌즈가 눈 아래 들러붙어 찢어지던 고통을 담보로 얻어낸 내 피와 살이었다. 그런데 지금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 전자레인지 버튼 하나 제대로 못 누르는 그 등신 같은 박도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위조해서 우리 집을 저당 잡힌 것이다. 나는 이를 앙다물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총동원해 그 대출금의 행방을 추적했다. 강남구 역삼동, 이제 막 지어진 신축 최고급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정확히 8억 원 계약자의 이름은 어제 사진에서 본 그 어린 상간녀의 이름과 일치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나는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텅 빈 서재 안에서 내 웃음소리는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내 뼈를 깎아 번 돈으로 시아버지의 골프채를 사바치고 시누이의 명품백을 대령하고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천사표 사모님 행세를 하도록 떠받들고 있었다. 그동안 내 남편이란 작자는 내 아파트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자기 상간녀를 위해 강남의 초호화 전셋집을 얻어주고 그 잘난 박씨 집안의 후계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다. 아, 정말 눈물나게 완벽한 가족애가 아닌가. 내 눈에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정교하게 설계된 지뢰밭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주저앉아 우는 것은 가장 멍청한 짓이다. 나는 책상 위에 폰을 집어들어 번호를 눌렀다. 선배, 나야. 지아. 선배네 로펌 대표 변호사님 좀 연결해줘. 그래, 그 재벌가 이혼 전담한다는 최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고 나서 스마트폰의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가족카드 5장의 한도가 나란히 떠 있었다. 그 숫자들은 그동안 내가 견뎌온 굴욕과 인내의 시간들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 숫자들을 응시했다. 그렇게 내 돈을 물쓰듯 쓰고 싶어 환장했다면 원 없이 쓰게 해주마. 나는 손가락을 움직여 5장의 카드의 1개월 결제 한도를 모조리 3배로 대폭 상향시켰다. 그 후 2달 동안 나는 집안에서 완벽한 투명 인간으로 빙의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회사에 출근했고 한밤중에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쌍욕 섞인 전화도 고분고분 받아냈으며 주말이면 마포구의 낡은 시댁으로 불려가 끝도 없는 집안일의 노예가 되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매일매일 내 스마트폰으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금액의 결제 알림이 꼬박꼬박 쏟아졌다는 것뿐이다. 시누이는 명품백을 털어대는 것도 모자라 청담동 최고급 에스테틱을 제 집 드나들듯 다녔고 시아버지의 결제 내역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형 골프 클럽 세트가 추가되었다. 시어머니의 사치는 도를 넘었다. 교회에 억소리 나는 헌금을 쾌척한 것도 모자라 최고급 명주실로 짠 1,000만 원짜리 한복을 맞춰 입었다. 나는 그 모든 카드 결제 내역을 빠짐없이 캡처하고 인쇄하여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최 변호사의 검은색 서류 가방 안에 차곡차곡 분류해 넣었다. 이것들은 모두 너희들이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했다는 법정의 빼박 증거가 될 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주 금요일 밤. 서울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아파트 거실의 통유리창을 미친 듯이 때리며 신경질적인 소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얼음을 가득 채운 냉수 한 잔을 올려놓고 있었다. 현관에서 도어록이 열리는 경쾌한 전자음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몰고 박도진이 들어왔다. 그는 비에 젖은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훌렁 벗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팽개치고는 구두도 벗지 않은 채 진흙 묻은 발로 거실 대리석 바닥을 짓밟으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녀석은 무언가에 쫓기듯 신경질적인 기색이 역력했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시선을 피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진이 내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억지로 쥐어짜낸 듯한 당당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무슨 얘기? 나는 유리잔을 들어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축였다. 녀석이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서류 가방을 뒤적여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하고 거칠게 내려놓았다. 이혼하자.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협의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굵은 글씨가 박힌 서류를 응시했다.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상간녀의 불은 배를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었나 보지? 위기감을 느낀 그 어린 년이 당장 안방을 내놓으라고 바라기라도 한 모양이다. 지아, 넌 우리 사이에 정내미가 떨어진 지 오래잖아. 허구한 날 회사 일에만 미쳐서 마누라 노르든 뒷전이고. 우리 엄마 말이 100번 맞지? 대를 이을 자식 새끼 하나 못 낳는데 이딴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 유지해서 뭐 하겠어. 녀석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두 눈에 탐욕스러운 빛을 번뜩였다. 이 아파트 처음 살 때 내 명의도 반 들어갔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가 관리하고 쓸고 닦았어. 이혼하는 마당에 집은 내가 가질 테니까 넌 위자료니 뭐니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맨몸으로 나가라. 우리 이쯤에서 쿨하게 갈라서자고. 맨몸으로 나가라. 이 파렴치한 단어가 저 더러운 주둥이에서 저토록 뻔뻔하게 흘러나오다니. 나는 들고 있던 유리잔을 대리석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묵직한 마찰음이 서늘하게 거실을 울렸다. 집을 내가 갖겠다고. 나는 구더기가 들끓는 부패한 시체를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으로 녀석을 쏘아보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지도 상간녀의 존재를 따져 묻지도 않았다. 그저 우아하고 느릿한 동작으로 허리를 굽혀 탁자 아래 서랍을 열고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봉투 입구를 감고 있던 실을 천천히 풀었다. 첫 번째 서류 뭉치를 끄집어내어 녀석의 코앞으로 툭 밀어주었다. 내가 내 인감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 저축은행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8억 원을 빼돌린 증거자료야.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걸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한 사기죄라고 부르더라고. 내가 내일 당장 경찰서에 고발장만 접수하면 넌 아마 교도소 짬밥을 한 7년에서 10년은 든든하게 먹게 될 거야. 도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녀석은 용수철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더니 턱관절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나는 녀석의 변명을 벌레 쫓듯 무시하고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사진 무더기였다. 녀석과 상간녀가 강남의 으리으리한 전셋집을 제 집 드나들듯 오가는 파파라치 컷, 그리고 산부인과 영수증과 초음파 사진들이었다. 이건 내가 혼인 기간 중에 외도를 저지르고 범죄로 빼돌린 돈으로 상간녀에게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불륜 및 횡령 증거야. 이어서 나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미련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 스피커를 통해 녀석과 상간녀가 전화통화로 역겹게 침을 튀기며 히히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녀석이 조금만 참아 자기야. 내가 곧 그 늙은 황명조 모가지 비틀어서 쫓아내고 우리 예쁜 아기랑 자기 살 집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짓거리는 소름 끼치는 음성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도진이 필사적으로 쳐놓았던 알량한 방어벽이 산산조각 났다. 녀석은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소파에서 펄쩍 뛰어오르며 녹음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내가 한 발 앞서 녹음기를 낚아채 소나귀에 꽉 쥐었다. 박도진. 나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녀석을 내려다보았다. 이 서류와 녹음 파일이 내일 아침 구청 행정망 내부 게시판에 떡하니 올라가거나 구청장님 책상 위에 친절하게 배달된다면 내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던 그 알량한 철밥통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털썩.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내게 맨몸으로 쫓겨나라고 호통을 치던 녀석이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지아 여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진짜 잠깐 귀신에 씌었나 봐. 녀석은 체면 따윈 개나 줘버린 채 콧물과 눈물을 범벅하며 오열했다.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제발 직장에만은 터뜨리지 마. 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알잖아. 나 이 일 잘리면 죽어. 그년이, 그 어린 년이 꽃뱀처럼 날 꼬여낸 거라고. 난 걔 사랑하지도 않아. 나는 더러운 오물이라도 닿은 듯 발길질을 해 녀석을 쳐내고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합의서 뭉치를 녀석의 얼굴 위로 집어 던졌다. 사인해. 녀석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벌벌 떨며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글을 읽어내려가던 녀석이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치켜들었다. 위자료 5천만 원의 8억 대출금은 전액 내 개인 채무로 돌린다고? 지아, 여보. 이건 날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잖아. 내 월급의 5천을 무슨 수로 구해? 그 8억도 기한 내에 이자 못 갚으면 사채업자 낀 저축은행에서 내 배를 가를 거라고. 그건 내 사정이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기어다니는 녀석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사인하고 내일 아침 조용히 법원 가서 갈라서든가? 아니면 쇠고랑 차고 감방에 썩든가? 난 당장 법원에 가압류 신청해서 내 구청 월급 통장부터 나중에 퇴직금, 폐지 주어 버는 돈까지 전부 압류 걸어버릴 테니까. 내 돈 단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뱉어낼 때까지. 녀석은 내가 허세 따위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일처리 하나만큼은 피도 눈물도 없이 잔혹하게 끝낸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어왔으니까. 그날 밤 녀석은 처참하게 무너진 얼굴로 합의서에 제 이름을 우겨넣고 시뻘건 지장을 찍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앞. 모든 협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원 정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우중충했고 공기 중에는 진흙의 비릿한 냄새가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내 뒤를 따라 걸어 나오는 도진의 낯빛은 시체처럼 창백했지만 나는 그 비열한 눈동자 깊은 곳에 여전히 얄팍한 유행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녀석은 착각하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공무원 밥줄만 지켜내면 자기네 핏줄인 그 빌어먹을 기생충 식구들이 내 명의의 가족 카드를 긁어대며 계속 호의호식할 수 있을 거라 믿는 눈치였다. 그 카드들로 이른바 카드깡이라도 해서 상간녀 쪽으로 흘러간 돈줄을 어떻게든 메워보려는 심산이겠지. 녀석은 나에게 꼴랑작별 인사 한마디 던지지 않고 도망치듯 택시를 잡아탔다. 10중 8구 박씨, 집안의 핏줄을 뱃속에 품고 있는 그 꽃뱀년을 달래러 헐레벌떡 달려가는 길을 터였다. 나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택시의 꽁무니를 차갑게 응시하다가 법원 맞은편에 자리한 고급 로스터리 카페로 걸음을 옮겼다.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묵직하고 고소한 커피 원두 향이 훅 끼쳐왔다. 나른한 재즈 선율이 끈적하게 흐르는 카페 안은 뼛속까지 시린 바깥 세상과는 철저히 단절된 천국 같았다. 나는 창가 쪽 안락한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직원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컵 표면에는 차가운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며 길고 선명한 물자국을 남겼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하면 상단의 시계를 확인했다. 법원에서 이혼 접수를 마치고 정확히 1시간이 흐른 시점이었다. 나는 뱅킹 앱을 실행하고 신용카드 관리 메뉴에 접속했다. 그동안 내 피를 빨아먹었던 5장의 익숙한 가족카드 번호들이 리스트에 가지런히 도열해 있었다. 첫 번째, 신우이 박은정의 카드. 정지. 두 번째,
시아버지의 카드. 정지. 세 번째와 네 번째, 남편 놈이 비상금 명목으로 쥐고 있던 카드 2장 정지. 마지막으로 내 손가락이 5번째 카드 번호 위에서 멈칫했다. 시어머니의 카드였다. 앱의 실시간 승인 내역창에는 불과 10분 전부터 어느 유명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무려 1,500만 원에 달하는 가승인을 시도하고 있다는 알림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나는 한쪽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차갑게 비웃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해지 및 정지 버튼을 눌러버렸다. 시스템 화면에 초록색 체크 표시와 함께 모든 가족 카드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는 안내 문구가 떠올랐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고 플라스틱 빨대를 입에 문 채 얼음장 같은 커피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씁쓸하고 서늘한 액체가 미뢰를 강타하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머릿속이 얼어붙을 듯 맑아지며 소름 끼치는 쾌감이 온몸의 세포를 깨웠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 최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 최고급 수입 카페 위 사람들의 발소리를 먹어치운 고요한 공간. 공기 중에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값비싼 니치 향수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푹신한 벨벳 소파에 오만방자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을 우아하게 쥐고 있었고 그 옆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한신우이 박은정이 초조하게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그들 앞에 테이블에는 각 잡힌 유니폼을 차려입은 브랜드 매니저가 벨벳 트레이를 공손히 받쳐 들고 있었다. 트레이 위에는 가격표에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힌 눈이 멀 정도로 화려한 이번 시즌 한정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일시불로 긁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결제해준 에르메스 지갑에서 보란듯이 가족 카드를 쏙 뽑아내어 매니저가 들고 있는 트레이 위에 선심 쓰듯 툭 던졌다. 비밀번호는 우리 아들내미 생일로 하고 매니저는 네, 사모님 하며 허리를 숙이고는 포스기 리더기에 카드를 긁었다. 경쾌한 승인음 대신 기계에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오류음이 터져나왔다. 모니터에는 시뻘건 에러 창이 떴다. 매니저의 미소 띤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단말기 통신에 잠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결제해 보겠습니다. 여지없이 불길한 오류음이 라운지의 정적을 찢었다. 매니저의 안색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화면에 뜬 오류 코드를 확인한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의 맹목적인 친절 대신 싸늘한 의구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현재 분실 혹은 정지 처리되어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을 가지고 계신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끓는 물에 던져진 문어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엉덩이에 용수철이라도 달린 것처럼 소파에서 펄쩍 뛰어오르며 VIP 라운지의 우아한 공기를 찢어발기는 쇳소리를 질렀다. 정지. 지금 장난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블랙카드급인데 감히 정지를 먹여? 그쪽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너희 지점장 오라고 해. 주변 소파에서 조용히 다과를 즐기며 보석을 고르던 진짜 사모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품위 없는 졸부 모녀를 향한 경멸과 조롱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주위의 싸늘한 시선에 뺨이 화끈거린 신우이 은정이 사색이 되어 시어머니의 한복 자락을 미친 듯이 잡아당겼다. 엄마,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쪽팔리게 진짜. 뭘 쳐다봐. 우리 며느리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 본부장인데 이깟 푼돈이 대수라고. 시어머니는 딸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더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번호를 거칠게 짓눌렀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카페 안. 내 앞에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발작하듯 진동하며 요란한 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글자가 거의 30초 가까이 요동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조함을 충분히 감상한 뒤에야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밀었다. 야, 윤지야. 너 미쳤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돼지 멱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와 내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내가 내 시험이다. 내가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내가 백화점에서 목걸이 하나도 못 사고 너 때문에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니게 구겨졌잖아. 너 지금 당장 빨리 내 카드 정지 풀고 당장 튀어와서 결제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전화기 너머로 미친 듯이 악다구니를 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숨이 차서 헉헉거릴 때쯤에야 비로소 휴대전화를 입가로 가져갔다. 아주머니. 내 목소리는 지극히 정중했지만 단 한 줌의 온기도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전화기 너머는 순식간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나는 창밖도로를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며 입꼬리에 조소 어린 미소를 띄었다. 저와 아주머니의 그 귀한 아드님은 정확히 1시간 전에 공식적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이제 생판남이라는 뜻이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인해 날카롭게 일그러지며 마치 목이 졸린 암탉 같은 소리를 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당신들 같은 기생충들을 먹여 살릴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손에 든 유리잔을 가볍게 흔들었고 얼음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1,500만 원짜리 목걸이는 아주머니가 알아서 계산하시든가 하세요. 아, 친절하게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아주머니 아드님이 8억 원의 빚을 떠안고 있으니까요. 돈 좀 아껴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윤지아. 이 몹쓸 년이. 그녀의 쌍욕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러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 번호를 포함해 박도진, 박은정, 심지어 시아버지의 번호까지 싹 다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드디어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었다. 투명한 빨대 끝에는 립스틱 자국이 살짝 남아있었다. 나는 그 선명한 붉은색을 2초 정도 응시하다가 손가락에 힘을 스르르 풀었다. 유리잔 밑바닥이 테이블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유리잔 밑바닥이 다시 한번 테이블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카페의 가죽 의자가 희미한 한숨 소리를 냈다.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나는 잿빛으로 물든 서울의 거리로 나섰다. 찬바람이 바닥의 낙엽을 휩쓸며 내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나는 단 한 점의 추위도 느끼지 못했다. 오랫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시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윗덩어리가 마침내 내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시간은 일주일 뒤로 훌쩍 넘어갔다. 나는 회사 22층에 있는 독립된 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가습기에서는 값비싼 편백나무 아로마 향이 뿜어져 나왔고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쾌적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는 내 척추를 완벽하게 감싸주었는데 이는 마포구에 그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플라스틱 매트 위에서 허리를 굽힌 채 수백 포기의 배추에 고춧가루를 쳐바르며 느꼈던 끔찍한 고통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다. 책상 위에 내선 전화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아니, 진동하고 있는 것은 내 개인 휴대전화였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소망중앙교회의 이 집사였다. 그녀는 그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소식통이자 과거 내 시어머니가 가장 호들갑을 떨며 자랑하기 좋아했던 청중이기도 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통화 버튼을 밀었다. 윤 본부장님. 어머나 세상에, 소식 들으셨어요? 오늘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혔다니까요. 이 집사의 날카롭고 흥분된 목소리가 바늘 끝처럼 수화기를 뚫고 나와 내 고막이 얼얼해질 정도였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손끝으로 책상 위에 주문 제작된 몽블랑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집사님?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어제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이자 헌금 약정을 하는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가족카드를 긁어 맞춘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명주 한복을 빼입고 마치 거만한 공작새처럼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돈 많은 사모님들 앞에서 목소리를 잔뜩 높여
교회 신축 공사 헌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 까만색 신용카드를 재정 담당 집사에게 내밀었다. 재정 담당 집사는 공손하게 카드를 포스기에 꽂아 넣었다. 고요한 예배당 안에 날카로운 결제 거절음이 유난히 튀어올랐다. 한도 초과, 카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재정 담당 집사는 기계 고장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 비싼 설화수 파운데이션을 떡칠한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뚜렷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단상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교회 기계가 고물이라 그렇다며 포스기를 빼앗으려 들기까지 했다. 평소 그녀를 눈엣 가시로 여기던 돈 많은 사모님들은 그 즉시 아래에서 수군거리며 한치의 숨김도 없이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이 집사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흥분된 쇳소리를 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본당 안으로 글쎄, 그 집딸 은정이가 갑자기 미친년처럼 산발을 하고 허겁지겁 뛰어 들어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애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목사님 다 보시는 앞에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은정이가 인터넷 불법 도박빚 갚겠다고 자기 비취 반지랑 순금 팔찌를 훔쳐다 팔아먹었다면서 악을 썼고요. 두 모녀가 본당 한가운데서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난투극을 벌이는데 글쎄 은정이가 시어머니의 그 비싼 한복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지 뭐예요. 나는 머릿속으로 그 아수라장 같은 장면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싸구려 헤어스프레이 냄새와 땀,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악취가 신성한 교회 본당을 가득 채웠으리라. 내 피 같은 돈으로 치장에 쌓아 올렸던 그 알량한 독실한 사모님 콘셉트는 수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져 내린 것이다. 내 머릿속에는 통제할 수 없이 결혼 후 첫 추석 때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나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툭불 한우 세트를 들고 시댁 문을 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화려하게 포장된 상자를 현관 구석으로 발로 툭 차버리며 비아냥거렸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년이 시댁에 오면서 겨우 이따위 성에 없는 걸 들고 와? 참 배운 게 없는 집안이네. 그날 밤 그녀는 나를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 쪼그려 앉혀놓고 제사상에 올릴 동태전을 무려 5소쿨이나 부치게 만들었다. 끓어오르는 기름이 튀어 내 손등에 시뻘건 물집들이 잡히는 동안 그녀와 은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그 비싼 한우를 지글지글 구워 먹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콧대 높게 굴며 내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던 인간들이 전당포에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두고 들깨들처럼 서로 물어뜯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극히 다정하고 품위 있는 말투로 이 집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 옆에 놓인 얼음물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역겨움을 얼려버렸고 오직 순수한 쾌감만이 남았다. 다시 3일이 지났다. 여의도 상공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때 아닌 폭우가 쏟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내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번호였고 끝자리는 4480이었다. 나는 화면이 깜빡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에야 느릿느릿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즉시 거칠고 다급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배경음으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거센 바람소리가 섞여 있었다. 지아, 제발 부탁이야. 박도진이었다. 녀석의 목소리는 찢어진 풀무질처럼 심하게 쉬어 있었고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주체할 수 없는 떨림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상갓집 개처럼 낑낑거리는 녀석의 처절한 신음소리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 여자 도망갔어.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이 녀석의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고 심지어 구역질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까지 내고 있었다. 그 미친년이 돈을 싹 다 들고 튀었어. 그 8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몽땅 다. 걔가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들고 집주인한테 직접 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싹 다 받아 챙겨서 잠수를 타버렸다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산부인과 간호사 말로는 벌써 일주일째 검진도 안 왔대.
내 손끝이 마호가니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탁, 탁, 탁. 얼마나 논리적이고 타당한 결말인가. 구급말단 공무원의 내연녀 노릇을 자처하며 배를 불린 어린 여자가 설마 녀석의 그 쥐꼬리만 한 월급을 노렸겠는가? 박도진은 내 눈을 속이겠답시고 잔머리를 굴려 내 집을 담보로 받은 그 8억 원짜리 전셋집을 모조리 그 여자 명의로 해두었다. 자기 손으로 칼을 남의 손에 쥐어주고는 이제 와서 제 목이 찔렸다고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꼴이었다. 그 사람들 저축은행 사람들이랑 사채업자들이 10분에 한 번씩 내게 전화를 해. 지아. 그 이자가 미쳤어. 매일 2배로 뛰고 있다고. 구청으로 날 찾아오겠대. 내가 날 도와줘야 해.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나 죽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이 안면몰수한 파렴치한 개소리에 내 입꼬리가 통제할 수 없이 비죽 올라갔다. 박도진 씨, 내가 입을 열었고 내 목소리는 물결 하나 없는 평행선처럼 차분했다. 내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몰래 내 집을 담보로 잡혔을 때 그때 부부의 정을 생각하셨나요? 내가 산 수입 매트리스에 누워서 당신네 귀한 핏줄을 벤 그 상간녀를 어떻게 내 집으로 끌어들일지 궁리할 때 내가 열불 터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고요. 지아, 내가 잠깐 귀신에 씌었었어. 다 우리 엄마가 시킨 거야. 남자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 지옥에 가서 당신네 대나 잘 이어보시죠. 나는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하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뒤 이 번호마저 차단 목록에 던져버렸다. 2주일 뒤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세대주 분리와 관련된 마지막 서류 처리를 위해 마포구청으로 향했다. 구청 청사 안에는 묵은 종이와 싸구려 바닥 왁스 냄새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맴돌았다. 천장의 형광등은 단조롭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묘하게 사람을 짓누르는 압박감을 주었다. 내가 서류를 들고 2층 민원여건과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복도 끝에 있는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갑자기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마치 무거운 철제 사무용 의자를 캐빈이 돼 인정사정 없이 내동댕이 치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복도의 투명한 유리 파티션 너머로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싸구려 광택이 나는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셋이 사무실 책상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상 뒤에는 잿빛 시체처럼 질린 얼굴을 한 남자가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나의 전 남편, 박도진이었다. 녀석의 싸구려 파란색 셔츠는 이미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넥타이는 비스듬히 목에 걸려 있었으며 몸은 뼈가 다 발라진 연체동물처럼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다. 박도진. 내가 관공서 구석에 짱 박혀서 전화 안 받으면 돈 떼먹을 수 있을 줄 알았냐.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두툼한 법원 강제 집행 서류 뭉치를 도진의 키보드 위로 사정없이 후려쳤다. 책상 위에 연필꽂이와 머그잔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쓸려 떨어졌고 짙은 갈색의 믹스커피가 칙칙한 회색 카페트 위로 쏟아지며 싸구려 인공향료 냄새를 코를 찌르게 풍겼다. 주변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민원을 보던 시민들이 앞다투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10여 대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블랙홀처럼 도진의 그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겨냥했다.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도시계획과 과장인 대머리 중년 남자가 길길이 날뛰며 독립된 사무실에서 튀어나왔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명색이 관공서인데. 사채업자는 콧방귀를 뀌며 한 손에 쥔 눈이 시리도록 시뻘건 압류 딱지를 번쩍 치켜들었다. 관공서면 다야? 당신네 여기 이 공무원 새끼가 사문서 위조해서 8억 원이나 사기 대출 받아놓고 밖에서 굴러먹던 년한테 돈 다 털리고 잠수 타서 이자도 못 갚고 있다고. 우리는 법원에서 정당하게 압류 명령장 들고 와서 월급 가압류 거는 거야. 왜 이 시뻘건 딱지를 얘 책상에 붙여줄까? 아니면 아주 이맛박에 붙여줄까? 사무실 전체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동료 직원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이 밀물처럼 도진을 향해 쏟아졌다. 8억. 바람 피우다 꽃뱀한테 털렸대. 어쩐지 지난달에 대기업 임원이라는 와이프한테 쫓겨났다더니
완전 쓰레기였네. 그 아기에 찬 시선들과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의 포위망 속에서 도지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머리 잘린 파리처럼 허공을 헤매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투명한 유리 파티션을 넘어 꼼짝없이 내게 와서 꽂혔다. 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확장되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리 없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녀석은 믹스커피로 얼룩진 손을 내게 뻗기까지 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놈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라도 본 것처럼. 나는 복도에 조용히 서 있었다. 비 오듯 쏟아지는 그의 땀과 셔츠에 묻은 우스꽝스러운 얼룩과 피를 머금은 듯 시뻘건 압류 딱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나는 느릿하고 우아하게 그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길바닥에 널브러진 토사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철저히 무시하는 미소였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렸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맑고 리듬감 있는 또각 소리를 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녀석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잘난 철밥통이 내 등 뒤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11월의 서울에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하늘에 큰 구멍이라도 뚫린 듯 뼛속까지 시린 장대비가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을 미친 듯이 채찍질하고 있었다. 나는 임원회의를 마치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사 1층의 탁 트인 대형 로비로 내려왔다. 대리석 바닥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였고 퇴근 카드를 찍고 나온 수백 명의 직원들이 주말을 맞이하기 위해 보안 게이트 앞에 몰려 있었다. 바로 그때 로비 밖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한순간에 토막내는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려왔다. 윤지아, 이 독사 같은 년아, 당장 기어 나와. 거센 빗소리마저 일순간 음소거가 된 듯 로비 전체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거대한 통유리 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막고 있는 세 개의 시커먼 그림자가 4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꼴은 마치 하수구에서 기어나온 물귀신 같았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보풀이 일어난 낡은 우비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두피에 착 달라붙은 채 물줄기가 깊게 펜주름을 타고 미친 듯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지는 그녀 등 뒤에 숨어 여든먹은 노인처럼 어깨를 웅크린 채 감히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은정이는 옆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온갖 잡동사니가 쑤셔박힌 검은 비닐봉지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거칠게 빗속으로 밀어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릎이 꺾이더니 철퍼덕 소리와 함께 유리문 밖 흙탕물 속에 처박히듯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주먹으로 유리문을 쾅쾅 두드려댔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동네 사람들아, 그녀는 쉰 목소리로 악을 썼고 얼굴 근육은 극도의 도끼로 징그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 회사 본부장이라는 윤지아가 제 시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한 살인마년입니다. 우리 집도 홀랑 다 뺏어 처먹고 내 아들 앞길도 다 망쳐놨어요.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서 굶어 뒤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로비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수백 쌍의 눈동자가 나와 빗속에서 꿈틀거리는 저 3명의 그림자를 일제히 번갈아 쳐다보았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차 커졌고 누군가는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시어머니가 노리던 수법이었다. 그녀는 한국 기업과 사회가 이런 스캔들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저열한 국민청원식의 억지 눈물쇼로 내 평판에 진흙칠을 하고 나를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내가 본부장으로 승진했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비싼 맞춤형 케이크를 사들고 그 낡은 아파트로 돌아갔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찌검으로 케이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크림이 내 구두를 더럽혔다. 그녀는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여자가 뻣뻣하게 굴면 남편 집안을 망친다고 쌍욕을 퍼부었고 엉망이 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도진에게 손을 싹싹 빌며 사과하라고 강요했었다. 그때는 빌어먹을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답시고
입술을 꽉 깨물며 치욕스럽게 무릎을 꿇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벼랑 끝에 몰린 들깨는 이제 물어뜯을 이빨마저 몽땅 빠져버렸으니까. 나는 여유롭게 손을 들어 목에 두른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를 정돈했다. 내 호흡은 파도 하나 없이 고요했다. 나는 걸음을 떼어 유리문을 향해 다가갔다. 사람들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내 앞을 양쪽으로 쫙 갈라지며 넓은 길을 터주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보안 팀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이 스위치를 누르자 육중한 유리문이 서서히 양옆으로 열렸다. 비릿한 빗물 냄새가 섞인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로비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문이 열리자마자 미친 개처럼 달려들며 진흙투성이인 두 손을 내 캐시미어 코트를 향해 뻗었다. 이 몹쓸. 보안 요원이 재빨리 그녀를 쳐내며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녀는 보기 흉하게 흙탕물 속에 낮아빠지며 차가운 물보라를 튀겼다. 나는 그녀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눈빛엔 분노 따윈 없었고 오직 숨이 막힐 듯한 순수한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나는 핸드백 지퍼를 열고 법원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두꺼운 서류 한 부를 꺼내 들었다. 이건 법원에서 발부한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서입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대리석 로비의 훌륭한 울림 덕분에 모든 사람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서류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박도진, 박은정, 이순자 세 사람은 제 본인과 자택, 그리고 직장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보안 팀장님, 정확히 기록해 두시죠. 저 사람들은 지금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다. 접근 금지. 내년이 감히. 나는 그녀의 발악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 내가 미리 지시를 내려둔 안내 데스크 직원을 쳐다보았다. 무언의 강한 압박이 담긴 눈빛이었다. 로비에 잔잔하게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뚝 끊겼다. 스피커에서 짧은 마이크 잡음이 한 번 삐익 하고 울렸다. 그 직후 구역질 나는 도진의 목소리가 입체 음향 스피커를 타고 수백 명의 직원들 머리 위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자기야 걱정 마. 내가 윤지아 그 독사 같은 마누라한테 10원 한 장 안 떨어지게 만들 테니까. 어차피 대출받을 때 쓴 인감증명서도 내가 싹 위조한 거라 그 멍청한 년은 눈치채지도 못할 거야. 그 8억 원 오롯이 다 자기 거야. 우리 예쁜 아기를 위해서. 녹음 파일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두 번째 파일로 매끄럽게 넘어갔다. 한밤중 내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우리 도진이가 밖에서 딴 살림 좀 차린 게 어때서? 다 내년이 우리 집대를 이을 아들내미 하나 못 낳는 불량품이라 그런 거 아니야. 집안씨를 말려먹을 이 빌어먹으려나 내 카드로 우리 밥값 계산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당장 아파트 도진이 명의로 넘기고 맨몸으로 꺼져. 그 저열한 단어 하나하나와 구역질 나는 꼼수들이 대리석 벽을 타고 메아리치며 육중한 망치가 되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경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로비 안의 수군거림은 헉하는 숨을 들이켜는 경악으로 바뀌었고 이내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로 변했다. 그저 흥미롭게 구경하던 직원들의 시선은 이제 문 밖에 있는 저 세 인간을 향해 역겨운 방사능 폐기물을 쳐다보는 눈빛으로 돌변해 있었다. 세상에 인감을 위조해서 마누라 집을 상간녀한테 바쳤다고?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며느리 재산 빼돌리는 걸 돕고 앉았어? 와이프 피 빨아먹고 살던 가족이 도리어 행패를 부리러 온 거야? 완전 토 나온다. 거머리도 저런 거머리들이 없네. 군중들의 서늘한 심판의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꼿꼿하게 세웠던 알량한 자존심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러버렸다. 그녀의 안색은 잿빛 시체처럼 썩어 들어갔고 입술을 덜덜 떨었지만 반박할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녀가 나를 향해 치켜들었던 사회적 매장이라는 칼날은 완벽하게 방향을 틀어 그녀 자신의 목을 내리친 것이다. 은정이는 그 낡은 검은 비닐봉지로 자기 얼굴을 가린 채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절망적인 오열을 터뜨렸다. 그리고 한때 장남의 자존심을 운운하며 헛소리를 늘어놓던 도진은 영혼마저 싹 다 털린 좀비처럼 바닥에 흙탕물만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멀리서 도로를 가르며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비 내리는 어두운 밤을 찢으며 백지장처럼 질린 그들의 얼굴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은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연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마치 오늘의 날씨를 말하듯 건조하게 내뱉었다. 앞으로 내 인생에 2번 다시 얼쩡거리지 마세요. 경찰차가 완전히 멈춰 서기도 전에 나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렸다. 나는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고 등 뒤에 육중한 유리문이 다시 서서히 닫히며 그 추악한 폭우와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기생충들의 마지막 발악까지 다른 세계의 일처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나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나는 당당히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거울 속에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메이크업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한 여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아마도 서울 외곽의 어느 곰팡내 나는 습한 반지하 단칸방에서는 수억 원의 빚더미에 깔린 채 겨울철 김장 배추 한 포기를 사기 위해 서로 삿대질을 하고 물어뜯는 3마리의 기생충들이 끝없는 가난과 지옥 같은 증오 속에서 남은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손을 들어 맨 꼭대기 층을 향하는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흔들림 없이 빠르고 매끄럽게 솟아오르며 나를 저 높은 곳의 찬란한 불빛 속으로 데려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